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인터뷰의 이규진입니다. 흔히들 중소기업을 산업과 경제의 뿌리라고 합니다. 중소기업이 튼튼하고 잘 성장해야 산업의 경쟁력도 높아지고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는데요. 대표적인 중소기업 강국인 독일, 일본, 대만이 좋은 사례입니다. 특히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이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창의적인 중소기업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자영업자를 포함해 354만 중소기업이 있는데요. 이들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는 다각적인 정책을 만들어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규진의 더 인터뷰에서는 중소기업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 현장 곳곳을 찾아 밀착 행정을 펼치고 있는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을 만나봅니다. 국내 기업의 99%를 차지하고 국내 근로자의 88%가 종사하는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 중소기업. 뜻하지 않은 경기 불황과 악재 속에서도 대한민국 서민을 위해 기꺼이 살아내는 곳 중소기업. 그리고 중소기업 뒤에는 중소기업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공고히 해 대한민국의 허리를 지탱하는 중소기업청이 있다. 1960년 7월 상공부 공업국 중소기업과로 출범해 1968년 7월 중소기업국으로 확대, 그리고 현재 중앙행정기관으로 발전했다. 중소 중견기업의 활성화와 글로벌화를 지원하고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중소기업청은 중소 중견기업 육성 시책 수립과 더불어 벤처기업 육성, 대중소기업 간의 협력 증진, 중소기업 자금 인력 지원, 수요 기반 확충, 전통시장 활성화, 중소 중견기업 기술 지원과 재해 관리 등의 업무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중소 중견기업을 위한 중소기업청은 올해 파주 친두를 내세운 중소기업을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패러다임 혁신 과제를 이끌어가고 있다. 또 벤처기업의 활성화 정책을 책임진 중소기업청은 역대 최대 규모의 자본 유치로 벤처펀드 조성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에서 여러 가지 제도가 있어서 저희가 수출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월드클래스 300 기업이 되어서 저희가 해외에서 세미나를 할 때 여러 가지 제반 비용을 분담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이 어려운 기술 과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많은 자금 지원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6월 유엔 중소기업 장관회의에서 미국과 공동의장국으로 중소기업의 날 제정을 결의하고 공식 절차에 착수해 6월 27일을 중소기업의 날로 제정하는 결실을 거뒀다. 특히 선언문에는 성과 공유, 경영자와 직원의 수평관계, 열린 소통을 통한 동반 발전 등이 포함돼 중소기업 혁신의 출발점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사람을 투자로 대상하는, 이 비용이 아니라 투자로 생각해주고 우리 직원들을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로 생각해주고 좀 더 그냥 주인과 하인이라는 그런 하나의 그 주종 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그 파트너로서의 대우를 해주는 그런 기업 문화를 별살 각오로 시장을 헤쳐가는 이들과 희노애락을 함께하는 리더가 있듯 중소 중견기업과 희노애락을 함께하는 중소기업청이, 그리고 지구 5바퀴를 넘게 돌며 현장을 찾는 리더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이 있다. 국내 첫 기업인 출신의 청장으로 취임하며 주목받게 된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취임 이후 맞게 된 불황과 악재 속에 총각을 다투는 현장을 주저없이 활보해오고 있다. 중소 중견기업인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의 애환을 직접 담은 그는 경쟁력과 성장 동력 강화를 통해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청장이 되겠다고 말한다. 취임 1년 그 어느 때보다 바쁘게 움직이며 그 무엇보다 무거운 99%의 책임을 어깨에 올린 대한민국 중소 중견기업의 희망열차 기관사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을 만나본다.
99% 편에 서 계신 분이죠. 주영섭 중소기업청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중소기업청장님으로서 첫 민간인 출신이세요. 네. 물론 이제 전임 한정화 청장님도 이제 교수 출신이시지만 기업인 출신으로서는 처음으로 네. 청장직을 수행하고 계신데요. 네. 그동안 지구 5바퀴를 돌 정도로 그렇게 현장을 많이 다니셨는데 느끼신 점이 가장 어떤 점을 생각나시나요? 작년 1월 달에 부임해서 지금 이제 1년 3개월째가 되는데요. 그동안에 현장 방문만 한 400회가 넘으니까 사실 거의 뭐 매일 이제 현장을 다녔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업인 출신의 청장이어서 기업인들의 상황을 잘 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 기업의 지금 상황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술도 굉장히 빨리 바뀌고 시장도 빨리 바뀌고 하기 때문에 그런 그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우리 정책도 따라서 같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렇게 현장을 나갈 때만 느낀 점은 잘 나왔다. 이게 역시 들어보니까 훨씬 더 우리가 정책을 더 잘 만들고 그 시대에 맞게끔 해야겠구나 그런 사명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400회나 이렇게 현장을 다니신다고 그러면 정말 하루에 뭐 한 번 이상 이렇게 그 현장을 찾으시는 건데요. 그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은 청장님께서 이렇게 방문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좀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소상공인, 전통시장 이쪽에 대한 그 지원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올해는 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쪽에 어떤 정책을 펼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이제 소상공인 전반적으로 보면 그냥 특색이 이제 우리나라 소상공인 그러면 아까 54만 개의 중소기업 그렇죠. 가운데 306만 개가 소상공인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제 85%를 차지하는 하나의 우리 민생 경제의 하나의 근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시장이 전부 다 한 1,500개 정도의 전통시장이 전국에 있습니다. 요분들을 좀 더 특색에 맞게끔 특성화를 시키는. 네. 그래서 어떤 데는 좀 글로벌 명품 시장, 또 어떤 데는 또 문화관광형 시장, 문화관광하고 연결해서 또 어떤 골목형 같은 골목형 시장 이런 식으로 해서 특성화를 시키고 그것도 거기에 또 지금 요즘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거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또 상인들이 젊어지고 있습니다. 네. 전통시장 하면 연세들이 좀 많잖아요. 상인분들. 그런데 요즘은 이제 굉장히 젊은 시청자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전통시장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뭐 심지어는 이제 이 정보통신 기술도 들어와서 전통시장도 굉장히 아주 밝아지고 또 혁신적으로 되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반 상점을 포함한 거는 이제 그 소상공인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생긴 변화를 이제 주변 상권까지도 다 확대해서 이 도심을 좀 재생하는 그런 네. 도심 재생 개념의 그 일반 상권 그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율상권법이라고 하는 걸 지금 국회에 지금 계류 중인데요. 네. 그게 되면 일반 상권, 예를 들면 홍대 상권 이런 것처럼 네. 도처에 있는 상권들을 이제 특색에 맞게끔 개발해서 그래서 모든 상권들이 좀 동시에 발전하면서 특히 이제 그 도심에 있는 상권을 재생하는 그래서 도심이 재생이 되는 그런 하나의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그 소상공인 정책은 일단 소상공인이 작잖아요. 그렇죠. 작은 분들이 힘이 약하니까 이걸 좀 집체화하는 게 좋겠다 해서 네. 예를 들면 협동조합 같은 개념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네트워크를 해서 제가 공동으로 생산을 하고 공동으로 물건을 개발하는 공동 개발, 네. 공동 마케팅, 공동 브랜드 이런 사업들을 통해 가지고 좀 더 힘을 키워드리는 그러면서 좀 뭔가 수익성을 네. 올릴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 혁신적인 사업들을 또 계속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중소기업청 주요 정책 중에 하나가 또 벤처 정책이에요. 네네. 제가 그 현장 기자 할 때 1997년, 8년, 9년 그때 벤처 정책을 만들어서 상당한 그런 성과를 냈었는데요. 최근 들어와서 다시 벤처 붐이 일고 있는 거 아니냐 할 정도로 네. 벤처 기업들이 이제 많이
생기고 또 성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벤처 기업 정책 쪽은 어떻습니까? 네, 아주 중요한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아까 세 개의 주요 기능 가운데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그 창업 벤처 활성화 문제인데 네. 이 창업 벤처 소위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스타트업이라고 부르는 그 이 창업 벤처 정책은 요즘 특히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면서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도 지난 20년간의 그 신규 고용이 대부분 다 이런 신규 벤처, 소위 창업 네. 스타트업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 기술 혁신도 스타트업이 만들었고요. 그런 중에 이제 잘된 회사가 구글, 테슬라, 뭐, 그렇죠.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페이스북, 네. 아마존 이런 회사들이죠.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가지고 지금 그동안에 정부가 아주 끊임없이 특히 뭘 강조했냐면 이 창업 벤처 생태계를 좀 육성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가장 포인트는 이제 좋은 창업들, 좋은 기술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그런 스타트업들이 나오면 옛날에는 대출을 해갖고 창업을 하는 바람에 그게 망하면 신용불량자가 돼가지고 이 벤처는 위험하다 하는 그런 하나의 트라우마가 생겼는데요. 이제는 이제 그 좋은 기술, 좋은 이 아이디어가 있으면 바로 투자를 해줘서 그래서 창업을 하면 설사 잘 되면 뭐 잘 되는 거고 안 되더라도 다시 뭐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으면서 바로 재도전을 그 경험을 그렇죠. 바탕으로 해서 재도전을 할 수 있는 실리콘밸리 같은 그런 문화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창업 중심의 상업 생태계를 만드는 거에 최대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벤처에다 투자를 하려면 이제 펀드가 돈이 모여야 되니까 그렇죠. 그 펀드 조성액이 3조 2천억으로 해서 역대 최고의 규모가 됐고요. 아, 그렇군요. 그 펀드에서 이제 벤처에 투자한 금액도 2조 1,500억으로 해서 역대 또 최고의 이제 기록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제2벤처 붐이다 했다가 이제 요즘은 역대 최고의 벤처 붐이라는 말을 그렇군요. 하고 있는데요. 모든 이런 분위기가 조금만 이제 저희가 잘 열심히 해서 스타 벤처들을 좀 더 많이 육성한다 그러면 아마 우리나라의 아주 굉장히 그 중요한 이 경제의 아주 중심축을 맡아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스타트업이 크게 성장을 하면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요. 네. 부가가치도 많이 이렇게 내는데 그런 기업들은 유니콘 기업이라고 이렇게 일컫죠. 네. 그런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려면은 결국은 누군가는 이제 씨를 많이 뿌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총장님께서 많은 씨를 뿌리고 있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네. 그래서 그 예. 유니콘 기업이 우리나라에 지금 뭐 몇 개 안 되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유니콘 기업을 이제 수십 개를 만들고 수백 개를 만들면 우리 대한민국이 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소상공인에서 좀 더 규모가 커지면 이제 소기업, 중기업으로 가서 중소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좀 더 커지면 중견기업이라고 이제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중견기업들이 대기업으로 또 성장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 대기업 전 단계인 중견기업까지 그 지원 정책을 다 펴고 계신데 중견기업 쪽은 잠깐 짧게 좀 말씀해 주시면 네. 지원 정책에 대해서요. 네네. 우선 이제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이 창업 이 스타트업들이 생긴 다음에 이제 혁신적인 중소기업이 되고 중소기업이 성장하면서 중견기업이 되고 그다음에 중견기업 성장해 대기업이 되는 이걸 성장사다리라고 제가 부릅니다. 이 성장사다리가 제대로 작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좀 더 이렇게 중소기업 간 다음에 중견기업 안 되려고 중견기업이 또 대기업 안 되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막고 다 성장 지향적으로 가야 경제가 성장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런 정책들에 여러 가지 뭐 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R&D 지원하는 거, 마케팅 지원하는 거, 또 여러 자금 지원 여러 가지 이제 관점에서 그런 이 성장 사례를 작동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중견기업은 이제 허리죠. 이제 하나의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가는 그 중간에 있는 기업인데 그거를 이제 해외에서 많이 유명한 말이 히든 챔피언이다. 그렇죠. 특히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독일이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아주 강국인데 그 강국에 그걸 지켜나가는 거는 그 히든 챔피언들이죠. 히든 챔피언은 그 자기 품목에서 글로벌 시장에 1등에서 3등 정도를 하는 아주 그 강소기업들 일을 그렇죠. 얘기하는데 저희가 우리나라도 이걸 많이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가 중견기업 수가 약 지금 3,000개 정도 있고 이번 이제 그 5조에서 10조로 올라가면서 3,500개가 됐는데요. 네. 이 기업들 가운데
지금 몇 개의 기업이 과연 그런 글로벌 히든 챔피언급에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에 또 역시 아까 얘기대로 창업 쪽에서 글로벌 스타 벤처를 만들듯이 그런 스타들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월드 클래스 300기업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업이라는 게 이제 대표적인 그 글로벌 히든 챔피언을 만드는 사업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또 그거에 이제 후속으로 이제 글로벌 강소기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결국은 그 여러 가지 주로 가장 중요한 게 R&D를 좀 기술 개발을 열심히 하고 또 이제 그 기업들이 이제 커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마케팅 지원이나 자금 지원 같은 걸 통해서 이 우리나라의 그 중견 기업이 글로벌 히든 챔피언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겠습니다. 네. 어제 그 유엔 총회에서 유엔 중소기업의 날을 제정하는 행사를 하셨어요. 네. 그 중요한 그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얘기 먼저 해주시죠. 네. 예. 뜻깊은 일인데요. 유엔이 이제 4월 6일 날 유엔 총회에서 앞으로 이제 중소기업이 유엔이 지금 추구하는 거 가운데 지속 가능 개발 목표라고 하는 SDG라고 하는데요. 네. 그거를 지금 이제 목표로 해서 거기는 이제 인류가 경제를 좀 성장시키고 환경을 보호하면서 인류 공영하겠다고 하는 그 아주 원대한 목표를 달성하는 하나의 그 목표입니다. 2030년까지 달성하겠다는. 그 목표를 달성하려면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아주 역설을 해왔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받아들여줘서 이제 중소기업의 날을 정했죠. 중소기업의 날을. 그래서 이제 지금 매년 6월 27일을 이제 중소기업의 날로 정했습니다. 6월 27일이군요. 네네. 네. 여기에 그 의미라고 하면 이 사람 중심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중소기업이 중심이 돼서 전 세계의 경제를 하나의 그 발전시키자 하는 그런 모토이기 때문인데요. 이 중소중견 기업이 정말 대한민국 중심이 되려면 기업 문화를 바꿔야 된다. 맞는 말씀입니다. 네, 기업 문화를 좀 더 이제 좀 수직적이고 좀 더 직원이 비용이고 뭐 이런 하나의 문화가 아니라 좀 더 직원을 투자를 하고 또 직원이 하나의 그 뭐랄까 주인의식을 갖는 그런 어떤 파트너 의식을 네. 기업과 기업과 직원과의 관계는 좀 파트너적인 관계로 가자. 사실 어느 기업인 여러분께서 직원과 성과 공유를 하고 그래서 회사를 잘 만들어서 직원 잘해주지 않고 싶겠다 하는 원한은 없으실 거 아니세요. 그러니까 근데 그분들이 이제 뜻은 있지만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여건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못 하시는 건데 그런 것들도 좀 이제 저희들이 방법론도 알려드리고 해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뭐 일회성과 공유제라 같은 이런 그 제도 같은 것도 지금 소개도 해드리면서 대한민국의 그 중소중견기업 문화를 이번 기회에 사람 중심으로 사람을 배려하고 직원을 배려하고 직원들과 성과를 공유해서 회사가 잘 되면 직원이 잘 되고 직원이 잘 되면 회사가 잘 된다는 그런 하나의 문화를 우리가 좀 고취시킬 수 있으면 아마 우리나라의 중소중견기업이 훨씬 더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화를 이번 유엔 중소기업의 날과 연계를 해서 그 기업 문화 혁신 운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수출 얘기도 좀 네. 해볼게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견기업 합친 이제 수출 비중이 이제 50%가 조금 안 되는 걸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좀 안타까운 게 중견 기업들이 규모가 좀 크고요. 뭐 1조, 2조 이렇게 하는 매출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는데 주로 이제 대기업들의 1차 벤더들이 이제 많은데요. 이들의 이제 수출 비중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4, 5%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중소기업들도 이제 수출 비중이 이렇게 높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수출을 좀 많이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우물한 개구리를 탈피해서 글로벌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들 지적을 많이 해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정책을 펴고 계신지요? 네.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확대는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기술 경쟁력을 좀 높여야 되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마케팅 경영도 높이고 하는 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지금 이제 돌리고 있는 거는 있고요. 특히 이제 수출
이제 직접적인 수출 확대 정책으로 들어가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요새 투트랙 전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수출을 하는 기업들, 그걸 저희가 이제 수출 유망 기업, 수출 강소 기업, 수출 선도 기업 이런 말을 그 규모에 따라서 네. 하는데요. 그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수출하는 기업들을 한 단계 올리는 그 그렇군요. 기존 기업을 잘하는 기업을 더 잘하게 만드는 그 방향도 지금 굉장히 좀 추진을 해서 지금 투트랙으로 이제 내수 기업, 수출 기업화 또 소비자 기업들을 잘하게 하는 그 기존의 전략에다 이 기존 기업에서 좀 더 성장한 기업들을 이것도 수출 아까 말씀드린 수출 성장 사다리입니다. 그래서 수출도 기업의 그 규모에 맞게끔 맞는 지원을 하는 것이 이제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그 전략이고요.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과거에는 이제 주로 이제 중국하고 미국, 뭐 일본, 유럽 같은 이런 전통적인 시장에 이제 주로 많이 포커스가 있었는데 이제는 신흥 시장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주로 아세안 10개국 그리고 또 인도 그리고 또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이걸 4대 신흥 전략국 시장으로 지금 정해서 그쪽에 대한 좀 그 여러 가지 전시회 사업이라든가 각종 이제 그 수출 지원 사업들을 좀 확대를 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또 중소중견기업 하면 부품, 소재 뭐 특히 부품하고 이 장비 쪽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런 중간재라고 하죠. 또 자본재라고 하고 이 분야 쪽이 많은데 이제는 좀 소비재도 중소기업들이 좀 중견기업이 많이 들어갈 수 있게 소비재 쪽의 유망 소비재라면 뭐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화장품이라든가 그렇죠. K-뷰티. 네네. 그다음에 또 식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아용품이라든가 이런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이런 소비재 분야 쪽을 좀 더 확대를 해서 그래서 좀 제품을 좀 다양하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오프라인 그냥 이제 그 사람이 나가서 직접 파는 그 유통을 통해서 파는 개념인데 이제는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온라인 시장이 됐잖아요. 그렇죠. 역직구 네, 구매들이 많이 있죠. 역직구, 네. 직구 뭐 네. 해서 여러 가지 이제 현지몰 뭐들이 많아지면서 그 온라인 수출이 지금 대폭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쪽을 좀 굉장히 중조해가면서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품목도 다양화하고 시장도 다양하고 채널도 다양하고 하면서 이렇게 그 수출 중소중견기업들을 좀 그 수출 강소 기업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알리바바하고 이제 제휴해서 네. 한국 기업들이 알리바바 입점을 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물건을 팔 수 있게끔 네네. 하는 그런 또 사업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최근에 지난주인가요? 그 베트남하고 태국에 가서 같이 그 기술관인가요? 네네네. 예, 그 행사도 하고 오셨죠. 네네. 그거 잠깐 그 말씀해 주시면. 예. 대기업은 다 유통망이 있지만 우리 중소중견기업은 유통이 약한 입장에서 해외를 나가는 거 쉽지 않은데 보호무역까지 되면 더더욱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하는 중요한 전략은 그 정부 간 협력 체계를 만들어서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술교류센터라는 거를 지금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기술교류센터.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중소기업 입장에서 현지에 진출하려면 제일 어려운 게 누구하고 파트너를 해야 되느냐, 어떤 바이어하고 일해야 되느냐, 이런 파트너를 찾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기술교류라는 하나의 그 센터를 만들어서 그쪽에서 원하는 파트너가 뭐냐 하는 걸 우선 이제 요청을 받으면 제가 파트너를 매칭을 시켜주고요. 또 우리가 또 원하는 걸 또 상대방 파트너를 맺어서 소위 서로 간에 좀 공신력 있는 기업들을 좀 유수 기업들을 서로 매칭시켜주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중소기업들이 특히 중소중견기업이 해외를 나갈 때 누구하고 같이 일하면 좋은 하는 그 아주 가장 큰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진출하는 게 이제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 보호무역, 이 기술 교류를 하면서 수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그 보호무역이라는 개념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거기 조립 공장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부품 소재 장비를 또는 완제품을 수출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도 수출을 하게 되고 현지 나라에 또 고용에도 기여하니까 서로가 상생하는 윈윈 수출 모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상호 호혜적인 수출 모델이다 해가지고 그렇군요. 이런 방향은 앞으로 굉장히 그 상대방 나라에서도 그냥 와서 물건 팔고 가는 그렇죠. 그런 모델이 아니라 자기 나라하고 같이 발전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대단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앞선 기술을 네. 소화해낼 수 있고 네, 네. 받아들일 수 있는 네.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 중국의 그 사드 보복, 지금 보호무역 말씀하셨지만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이런 그 사드 무역 보복이 좀 많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중소기업청에서 많이 애쓰고 계시죠? 중소기업들 지원하기 위해서요. 어떻게 지금 노력하고 계신지요? 우선 이 모든 부처가 다 따로따로 움직일 수는 없으니까 전 부처의 피해 상황을 빨리 집계를 해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제 하나의 그 주무부처니까 통상에 거기서 중국하고 아주 그 국가 대 국가로서 협의하는 거는 이제 하나 있고요. 근데 그건 저희는 이제 그런 걸 열심히 모니터링해서 하나의 그 여러 가지 상황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사이에 기업이 피해를 받아서 문제가 생기면 곤란하니까 그 피해를 지원하는 역할을 저희 중소기업청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그 매출이 갑자기 준다든가 왜냐면 이제 뭐 주문이 취소간다든가 그렇죠. 또는 뭐 통관이 안 된다거나 또는 뭐 인증이 안 된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수출이 안 되는 경우에 그 매출이 줄면 그럼 바로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그동안에 좀 저희가 장기로 좀 저리로 해서 그 긴급 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게 중소기업진흥공단 통해서 특별 경영 안정자금 이렇게 지원해 주고 첫 계시다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특히 인증 쪽에서 또 관세 청구 관련된 겁니다만 그 이 통관 관련된 것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특히 인증에 대해서는 좀 자금 지원, 컨설팅 이런 것도 인증도 지원해드리고 그리고 또 통관 문제도 제가 해결해드리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 단기 컨설팅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말씀대로 이게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현지에 이제 그런 문제를 도와주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현지에 있는 분들하고 그 컨설팅을 좀 해서 그 개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그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소기업청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고 앞으로 좀 국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총장님, 저 올해 가장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고 하면은 이제 끝으로 이제 한 말씀 더 해주시죠. 네. 사실 작년 제가 부임해서 저는 뭐 기업인 출신이기 때문에 정말 이 기업 현장 또 이 시장의 상황을 또 글로벌 시장에까지 다 둘러보면서 항상 느꼈던 점이 뭐냐면 결국 이제 시대의 흐름이 그다음에 또 올해부터 특히 또 이제 가속화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기술 혁신이 만드는 변화.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대로 뉴노멀 시대, 소위 저성장 시대가 만들어내는 하나의 일자리에 대한 중요성 이런 문제들을 갖다 보면서 우리나라도 좀 이제는 이제 선진국으로 가려면 이제 과거의 대기업 중심 경제 구조를 중소 중견 벤처 창업 중심 구조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의 그 경제 중심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우리 이 354만 범중소기업 이 창업 벤처 수상원까지 포함한 이 범중소기업인들이 정말 우리가 그 경제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이제는 뭐 지원받는 게 아니라 지원제도란 말을 요새 안 씁니다. 지원을 안 하겠다. 그 대신 육성을 하겠다. 그래서 경쟁력 기반으로 모든 우리 이 354만 범중소기업인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의 그 경쟁력 중심으로 세계화도 하고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 되는 그게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 경제 발전사의 가장 중요한 발전사 이 단계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 정부의 모든 정책도 과거보다 중소중견기업이 중심이 되는 정책 이런 쪽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저희 이 모든 정책들의 방향들이 좀 더 중소중견기업에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방향을 좀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년 제가 작년 한 상반기 정도부터 그러한 하나의 방향을 계속 역설해 왔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를 요즘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셔서 그래서 이제 또 중소기업인들까지도 다 그걸 공감해 주셔가지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이런 방향을 좀 가속화해서 명실상부한 중소중견 기업을 대한민국 경제 중심으로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기업 수가 99%나 되고요. 전체 기업 수 중에 99%를 차지하고 있고 또 고용의 88% 가까이
이렇게 또 책임지고 있는 그런 중요한 그런 그 산업의 뿌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앞으로 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또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라고 이렇게 한다면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람과 함께 가는 그런 중소기업, 미래성과 경유제와 같이 그렇게 같이 커나가는 기업주와 종업원들이 같이 커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기업인 출신답게 우리 청장님의 그 해안이 아주 돋보이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미 대선을 앞두고 유력 대선 후보들이 입을 모아 중소기업 부문 강화와 장관급 부처인 중소기업부 설치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소기업 육성이 시대적 과제로 우리 사회의 컨센서스를 이루고 있는 것인데요. 중소기업 천국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뛰고 있는 중소기업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주영섭 청장과 중소기업청의 더 큰 역할을 기대하며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이규진의 더 인터뷰,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